A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했었던 기단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러한 기단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전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단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요. 여기 있는 정의부터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넓은 지역에 걸쳐있는 성질이 비슷한 공기덩어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단이라는 것은 어떠한 공기덩어리, 기의 경우에는 공기할 때 그 기고요. 단의 경우에 단체할 때 그 단이에요. 즉 어떤 공기들의 단체, 공기들의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는데 그냥 공기덩어리들을 뭉쳐놓은 게 기단이 아니라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뭉쳐놓은 게 기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기단이라는 것에서 말하는 요 성질이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우리 공기에서의 성질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온도, 즉 기온이 있겠죠. 기온 혹은 온도. 또 두 번째는 습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덩어리를 우리가 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기단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발원지의 성질을 닮으면서 만들어집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시베리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시베리아 지역의 경우는 고緯도에다가 대륙이에요. 그러니까 고緯도니까 한랭하겠고요. 대륙이니까 건조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시베리아 지역이거든요. 이러한 시베리아 지역에도 당연히 이렇게 공기가 있겠죠. 요 시베리아 지역에 있는 공기의 경우가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결국에는 이러한 시베리아 지역이랑 비슷한 성질을 닮게 되고요. 그 공기 또한 한랭하고 건조한 성격을 띠게 되고 그것이 바로 기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기단을 우리가 특히나 시베리아 기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남겨볼게요. 자, 이러한 기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공기 경우가 머물러야 해요. 계속.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떠올려 봤을 때 오랫동안 공기의 경우가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고기압, 무슨 고기압이었죠? 그쵸? 정체성 고기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다고 벌써 까먹으면 안 됩니다. 정체성 고기압이었어요. 정체성 고기압.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 고기압에서 기단이 잘 만들어집니다. 이동성 고기압이라든가 혹은 이동성 고기압은 이동하고 또한 저기압은 날씨의 경우가 비가 내리고 흐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잘 기단이 만들어지지 않고 정체성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날씨가 맑은 고기압인 상태에서 이러한 발원지의 성질을 잘 닮을 수 있기 때문에 정체성 고기압에서 기단이 잘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좀 떠올려보면 시베리아 고기압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대표적인 정체성 고기압이었죠. 이러한 애들에서 시베리아 기단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주변에는 어떠한 기단이 있는지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면서 같이 선생님하고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를 이렇게 가로로 한번 그리고 세로로 한번 나눠서 총 4칸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로로 나눈 거는 지금 이쪽으로 가고 이쪽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의 경우에는 중국에 의해서 대륙의 경우가 풍부한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동쪽의 경우에는 어떠한 그러한 대륙 없이 해양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4가지로 나눴을 때 그곳에서 발원지를 이 4가지 군데에서 발원지를 가지고 있는 기단 4가지를 배울 건데 일단 그 발원지의 성질을 알아볼게요. 일단 서쪽에 있는 경우에는 대륙의 성질을 띠고요. 동쪽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의 성질을 띱니다. 그리고 북반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북반구에 있으면 당연히 기온의 경우가 낮겠죠. 그래서 북반구의 경우에는 한랭한 성질을 띠고 한랭. 그리고 여기 남반구의 경우에는 바로 온난. 비교적 온도가 높으니까 온난한 성질을 띠겠죠. 자, 대륙하고 해양도 따져보면 대륙의 경우에는 당연히 해양에 비해서 건조하겠죠. 습도의 경우가 건조. 해양의 경우에는 습도가 여기 지금 기온과 습도에 맞춰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해양의 경우에는 수분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칸으로 나눴을 때 예시를 들어서 여기 있는 시베리아 쪽에 있는 시베리아 기단을 보면 얘는
대륙 쪽에 있기 때문에 건조하면서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한랭한 겁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한 성질을 띠는 게 특징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양쯔강 기단 보면 대륙 쪽에 있으니까 건조하면서 남반구 쪽에 있으니까 온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여기 있는 표에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륙은 건조하고 해양의 경우에는 수분하다. 그리고 고위도의 경우에는 한랭하고 여기 저위도 여기 남반구로 쓰임 썼네요. 잘못 썼습니다. 이거 저위도예요. 저위도. 왜 이렇게 썼죠? 여러분들 거기다 지워주세요. 고위도 저위도. 자, 저위도의 경우에는 온난한 겁니다. 그래서 고위도이면서 대륙인 시베리아 기단이 한랭하면서 건조한 거고요. 시베리아 기단. 그 다음에 고위도면서 해양인 오호츠크의 기단은 오호츠크의 기단의 경우에는 한랭하면서 수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호츠크의 기단은 당연히 오호츠크의 주변에서 만들어진 기단이기 때문에 오호츠크의 기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저위도면서 대륙인 곳은 양쯔강 기단. 그 다음에 저위도면서 해양인 경우에는 북태평양 기단.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총 대표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요 네 가지예요.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 그래서 요 기단의 이름은 당연히 알아둬야 되고, 그리고 요러한 성질까지도 같이 여러분들이 엮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단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단이 무엇이 있는지, 또 그 기단의 성질이 무엇인지 또 하나가 알아둘 게 있는데, 이 기단이 미치는 그 계절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부터 보면 겨울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흔히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될 텐데,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사계절 중에서 가장 한랭하고 건조한 시기가 언제죠? 겨울이죠. 그 이유는 바로 겨울에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름에 고온하고 다습하죠. 지금 현재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럼 봄하고 가을에는 어느 기단이냐?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기단의 경우는 초여름에, 이건 나중에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설명할 건데, 북태평양 기단과 만나게 되면서 장마전선이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양쯔강 기단도 다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살짝 언급을 해보면, 이동성 고기압이 양쯔강 기단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이동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동성 고기압이 영향을 미칠 때가 봄, 가을이니까 그것과 연관돼서 또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은 잘 알아두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내용의 기단의 변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단의 변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별표 치고선 한번 수업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기단의 경우가 변질, 즉 성질의 경우가 변화하게 됩니다.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던 기단이 왜 성질이 변화하느냐? 새로운 어떠한 발원지와는 다른 성질인 그런 지표면이라든가 해수면을 만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기단이 이동하거나 혹은 세력을 확장하는 등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가는 동안 성질이 다른 그런 지표면을 만나게 되면서 그 성질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기단의 변질 중에서. 요 두 가지가 다 우리나라에도 크게 우리나라와 연관이 되는 기단의 변질이거든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기단이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할 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차가운 육지에서 만들어진 차고 건조한 기단의 경우가 따뜻한 바다를 만나게 되면서 뭔가 변화를 가지게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따뜻한 바다이기 때문에 따뜻하니까 열이 풍부하겠고요. 바다니까 수증기가 풍부하겠죠. 그래서 열과 수증기를 요 차고 건조한 기단에다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기단의 경우에는 기온과 습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따뜻한 바다에 의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으면 당연히 이 기단이 위에서부터 막 달궈지진 않겠죠. 요 해수면과 접하는 아래, 기층에 있는 아래 부분부터 바로 가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 아래의 경우가 가열되면, 자, 공기의 경우에는 가열이 되면 밀도는 어떻게 되나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공기의 경우, 이런 기체의 경우 가열되면 부피가 증가하고 전체적인 밀도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요 가벼운 애들의 경우가 상승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상승, 이렇게. 가벼우니까요. 그래서 그때 강한 상승 기류가 일어나면서 막 대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상승 기류가 강하게 나타나고 대류가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불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단의 경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상승 기류를 가지게 되고, 우리 상승 기류가 점점 생겨나게 되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바로 구름이 형성되게 되죠. 근데 상승 기류가 강하니까 굉장히 높이까지 구름이 만들어지고, 우리 이렇게 두꺼운 구름, 높이까지 발달한 구름을 저군형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 기단의 경우가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하게 되면 결국에는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요. 이런 저군형 구름은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비나 눈이 강하게 내립니다. 강한 비나 눈이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에 이것이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바로 언제냐면 차고 건조한 기단의 경우가 시베리아 기단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요. 시베리아 기단, 이러한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의 따뜻한 바다, 즉 황해, 여러분들 서해라고 써도 좋습니다. 황해, 서해에 도달을 하게 되면서 불안정해지고 결국에는 저군형 구름이 형성돼서 우리나라에 폭설을 내리게 됩니다. 서해안에 폭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의 경우니까 당연히 겨울철이겠죠. 겨울철에 한번 이번 겨울철에 뉴스를 잘 들어보세요. 서해안 폭설이 일어났다, 이러한 내용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선생님이 위성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위성 영상을 한번 보면 특징적인 게 요 서해안 쪽을 한번 주의 깊게 봐보세요. 서해안 쪽에 이러한 구름들이 뭔가 이렇게 띠 모양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름의 경우가 띠 모양으로 나열되어 있고, 요런 것이 바로 서해안 폭설이 일어날 때 대표적인 위성 영상이에요. 요 구름들이 다 무슨 구름이냐면요, 저군형 구름이다. 저군형 구름들의 떼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줄지어서 우리나라 서해안을 폭설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마 그 수능 특강에도 선생님이 프린트 거기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서해안 쪽에 구름의 경우가 때를 지어서 나타난다 하면 그것은 찬 기단의 경우가 따뜻한 바다 위를 통과하면서 생기는 그러한 기단의 변질과 연관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위성 영상만으로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단의 변질인 따뜻한 기단이 찬바다 위를 통과할 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온난한 기단의 경우가 이러한, 당연히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따뜻한 바다에서 만들어졌겠죠. 이러한 애들이 찬 바다 혹은 찬 육지라고도 적어두세요. 육지. 찬 바다, 여기다도 찬 바다라고 적어두세요. 그리고 차가운 육지를 만나게 되면서 여기도 육지도 적어두세요. 그러면서 열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기 수증기 공급은 지우세요. 습도도 지우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따뜻한 기단이 찬 바다 혹은 찬 육지를 만나게 되면서 기온이 하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단이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은 당연히 그 아래서부터 냉각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서부터 냉각이 되면 밀도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아까랑 반대니까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얘의 경우에는 원래 막 떠오르거나 이러한 상승기류가 잘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원래 있던 상승기류도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기류가 약하고 그리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단이 안정해지면서 상승기류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구름의 경우가 높이까지 발달하지 못하고 이러한 층 모양의 얇은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층운형 구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안개, 요 정도만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온난한 기단, 우리나라의 따뜻한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온난한 기단, 바로 뭐죠? 따뜻한 바다에다가 온난한 거는 북태평양 기단밖에 없죠. 그래서 이러한 북태평양 기단의 경우가 우리나라의 비교적 찬바다인 동해를 만나게 됩니다. 왜 동해가 찬바다냐? 우리나라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에 난류가, 거대한 난류 흐름 하나가 흘러가죠.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죠. 이런 쿠로시오 해류가 흘러가면서 요것이 황해 쪽으로 들어가면서 황해 난류가 되고, 그리고 요 쿠로시오 해류에 의해서 남해의 경우에 연중 따뜻하다 뭐 이런 얘기 아마
요런 거 배웠던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때 여기 부분에서는 북한 한류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이 북한 한류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 동한 한류입니다. 이 동한 한류에 의해서 우리나라 동해안은 비교적 남해나 서해에 비해서 이러한 바다의 온도가 비교적 낮은 것이 특징이거든요. 아무튼 이런 북태평양 기단이 동해를 만나게 되면서요, 안개의 경우가 대규모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 부근에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사진도 스님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뉴스 기사인데, 동해안 짙은 안개로 조업이라든가 해안도로 운행에 대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죠. 여기 보면 시간의 경우가 5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초여름 정도가 될 텐데, 이렇게 여름 부근에 이런 북태평양 기단의 경우가 북상하게 되면서 동해안 부근에 안개가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단에 대한 내용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기단이 있는지 그 성질들과, 그리고 그 기단의 성질이 변화하는 기단의 변질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두어야 됩니다. 특히나 기단의 변질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의 대표적인 예시가 무엇인지까지 같이 잘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오늘의 내용, 바로 전선인데요. 전선이라는 것은 바로 기단과 기단, 즉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전선입니다. 일단 미리 얘기를 하면 이 전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다음 시간에 저기압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우리가 저기압이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으로 나뉜다고 했었잖아요. 이 저기압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요 대기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온대저기압이 바로 전선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온대저기압에서의 이러한 날씨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선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잘 알아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의 경우를 잘 복습하고 이해를 해서 다음 시간에 배울 온대저기압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전선을 보면 전선과 전선면이 뭔지를 설명을 해보면, 여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 찬 공기가 왼쪽에 있고,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보통 공기가 성질이 다른 공기가 만나면 섞일 것 같지만 잘 섞이지 않고요. 처음에는 이러한 경계면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그 경계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전선면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전선면이 지표면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 수학 때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면과 면이 만나면 뭐가 만들어진다? 선이 만들어진다. 그때 그 선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즉 전선이라는 거는 성질이 다른 두 어떠한 그 공기덩어리가 만나서 생기는 경계선이다.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돼요. 이러한 전선의 경우가 통과하게 되면 즉 전선의 경우를 전후로 해서 기압, 기온, 강수량, 풍량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부터 전선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전선에 대한 내용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한랭전선, 온난전선 두 개를 비교해보고요. 그 다음에 폐색전선이라는 것을 볼 거고, 그 다음에 정체전선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한랭전선입니다. 한랭전선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게 되는데, 그때 찬 공기의 경우가 따뜻한 공기 속으로 파고들면서 만들어집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움자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찬 공기가 이렇게 파고들면서 이동하고 있는 거 보이나요? 자, 요런 식으로 생기면서 생기는 요 경계면이 바로 한랭전선면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에서는 잘 안 보일 텐데 요 경계면이 바로 한랭전선이에요. 반면에 온난전선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마찬가지로 만나는데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가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마치 계단을 타고 올라가듯이 편안하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생기는 그 경계면, 요 경계면을 우리가 온난전선면이라고 하고, 그 생기는 경계선을 온난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온난전선을 표시를 해보면 여기 부분, 여기가 온난전선면인 거죠. 자, 이러한 온난전선의 경우에는 거기 잘 보일진 모르겠지만 요렇게 동글동글하게
표시를 합니다. 온난전선은 일기도상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빨간색으로 그려두세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전선을 그리고요. 그리고 한랭전선은 지금 여기 그림에서 조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것이 한랭전선입니다. 그래서 한랭전선은 일기도나 이런 대상에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거기다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이 특히나 중요한데 둘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선면의 경사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전선면의 경사가 누가 봐도 누가 더 급한가요? 한랭전선이 더 급하죠. 그래서 한랭전선은 전선면의 경사가 급한 데에 비해서 온난전선의 경우에는 완만한 편입니다. 완만. 자, 다음은 전선의 이동속도 보도록 할게요. 한랭전선은 지금 찬 공기가 막 파고들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파고들면서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이동속도가 막 밀고 가는 거잖아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막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속도가 비교적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온난전선은요, 얘의 경우가 그냥 천천히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이 전선의 이동속도가 느립니다. 자, 그 다음에 형성되는 구름을 보면 지금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막 파고들면서 따뜻한 공기가 급격하게 위로 쑥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도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에 의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 보이죠? 굉장히 상승 기류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생기면 구름의 경우가 당연히 높이까지 발달을 하게 되겠고 이렇게 두꺼운 구름을 우리가 무슨 형 구름? 쌀 적자를 넣어서 저군형 구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러한 저군형 구름의 대표적인 예시인 저군이라든가 정란운이 만들어지는 것이 한랭전선입니다. 반면에 온난전선의 경우는 이렇게 따뜻한 공기의 경우가 위로 그냥 찬 공기 위로 천천히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얇게 구름의 경우가 얇고 넓게 형성되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얇은 구름 바로 층운형 구름이다 라고 적으면 됩니다. 거기 보면 권층운, 고층운, 난층운 적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구름의 높이에 따라서 층운의 경우를 나눈 건데 뭐 이 이름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구나 정도로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온난전선에서 멀어질수록 구름의 높이가 높아지는구나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볼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지금 찬 공기의 경우에는 파고들면서 혹은 그냥 그 아래에 있습니다. 반면에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죠. 자, 이렇게 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에 있죠? 그렇죠. 잘 대답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밀도 때문입니다. 밀도. 우리 찬 공기의 경우는 밀도가 크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낮죠. 그래서 지금 전선이 만들어질 때도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도 형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도 얘기를 할 텐데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면요.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 위를 타고선 올라가려고 한다는 그 성질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아무튼 다시 이 한랭전선, 온난전선으로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강수 구역과 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름이 만들어지면 비가 당연히 내리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한랭전선의 경우는 구름이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구름이 만들어지는지를 보면 일단 구름의 경우가 전선의 경우가 지금 요렇게 뾰족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요게 이동 방향이거든요. 지금 이동 방향의 경우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이 이동 방향에 대해서 앞쪽인 부분을 전선의 뒤를 전선의 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선의 전면 혹은 후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구름은 전선의 전면에 형성됐나요? 후면에 형성됐나요? 그렇죠. 전선의 뒤쪽 후면에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뒤쪽에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전선의 경우가 이렇게 있을 때 구름이 그 뒤쪽에 이렇게 형성되는 거 보이죠. 그리고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저군형 구름은 이러한 폭의 경우가 좁습니다. 그래서 비도 마찬가지로 전선의 뒤쪽에서 좁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요. 또한 저군형 구름이 두껍게 발달하기 때문에 강한 비, 즉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됩니다. 반면에 온난전선은 지금 전선의 경우가 여기 있는데 구름의 경우가 전선의 전면에 있나요? 혹은 후면에 있나요?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앞에 있죠.
즉, 이 온난전선은 전선의 앞쪽에서 비가 내리고 또 구름의 경우가 넓게 형성되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서 비가 내립니다. 또한 구름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그러한 비, 이슬비 같은 거가 내리는데, 이슬비, 뭐 보슬비, 여우비 뭐 이런 비가 내리는데 그것을 지속적인 비. 그러니까 소나기성 비는 짧고 굵게 내리는 거고요. 이러한 지속적인 비는 얇고 굉장히 길게 지속적으로 내리는 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누가 봐도 이렇게 비교하기 쉽죠. 그래서 이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좀 지우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전선과 강수 형태라고 해서, 전선에 대해서 강수가 어디에 내리는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랭전선이 있으며, 한랭전선이 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으면, 여기 후면에 지금 이렇게 강수가 나타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온난전선은 여기 가면 여기가 전면이잖아요. 앞쪽에 비가 내리고 있다. 요거가 실제로 문제에서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굉장히 친절한 문제고 쉬운 문제겠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전선만 보고선 어디에 구름이 형성되어 있을지, 어디서 비가 내릴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요거를 다 외워야 되는 걸까요?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요 그림과 그리고 형성되는 과정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요 비가 어디서 내리는지, 구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반복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잘 그 문제 속에서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전선인 회색 전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회색 전선의 경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온난전선에 대한 내용을 잠깐 꺼내보도록 할게요. 온난전선이 아니라 온대저기압이요. 온대저기압은 이런 식으로 남서쪽에는 한랭전선을, 남동 쪽에는 이러한 온난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이러한 온대저기압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온대저기압에 여기 있는 이 한랭전선이랑 온난전선의 이동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누가 더 빠르다고 했었죠? 여기 한랭전선의 경우는 막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면서 엄청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고, 온난전선은 굉장히 천천히 그냥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고들면서 만들어지는 한랭전선의 경우가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고, 결국엔 이동을 하다 보면 이 온난전선과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형성되는 것이 회색전선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회색이라는 말이 붙은 이름 자체가 여기가 점점 좁아지지 않겠어요? 좁아지면서 닫히니까 그래서 회색전선이라고 부릅니다. 요 회색전선은 어떻게 그 일기도상에서 표시를 하느냐, 이렇게 한랭전선의 모습을 그리고 온난전선의 모습을 이렇게 같이 같은 방향으로 표시를 하면 요게 회색전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회색전선이 만들어지는 그 모식도가 나와 있는데 점점 여기가 한랭전선이고 여기가 온난전선이죠. 이 둘의 경우가 만나게 되면서 회색전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회색전선은 보면 구름의 경우가 이렇게 넓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즉 강수의 경우는 전선의 양쪽에서 그냥 다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회색전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종류를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요 두 공기가 지금 여기서 보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날 때 둘 다 찬 공기를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 찬 공기, 여기는 따뜻한 공기일 텐데 요 찬 공기 두 개가 어떤 것이 더 차냐에 따라서 더 만났을 때 아래로 향하게 되는 것이 결정이 되겠죠. 자, 요거 그림 보면서 보면 선생님 말이 더 이해가 될 텐데, 자, 요 첫 번째 그림의 경우에는 요 한랭전선을 만든 찬 공기가 더 차갑기 때문에 그것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난전선을 형성한 찬 공기가 그 위에 있고요. 반면에 온난전선을 형성한 찬 공기가 더 차갑다면 그게 여기 아래에 있겠고, 그 위에 한랭전선을 형성한 찬 공기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찬 공기가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한랭전선을 만든 찬 공기가 더 차갑다면,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진다면 한랭형 회색전선이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온난전선을 만든 그 찬 공기가 더 차갑다, 그렇다면 온난형 회색전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 다음 회색전선에 대한 내용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정체전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체전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정체되어 있다. 즉 이동하지 않고 그곳에 오랫동안 머무는 전선을 정체전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정체되어 있냐면요,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났는데 세력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두 기단 사이에서 기싸움을 하면서 어느 하나 움직이지 않을 때 정체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남쪽에 있는, 즉 적도 부근에 있는 곳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게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즉 극지방에 있는 곳에서 찬 공기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두 성질이 다른 공기가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이에 전선면과 전선이 형성될 텐데, 그 두 세력이 계속 비슷해서 어느 한쪽으로 밀거나 밀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찬 공기의 경우는 요 방향으로 지금 이동을 하려고 할 테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고요. 따뜻한 공기는 요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기는 이 전선을 정체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그려주세요. 정체전선은 이런 식으로 일기도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선의 경우가 단면을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남쪽, 즉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고 있고, 찬 공기가 고위도에서 북이라고 적을게요.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지금 한 겁니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 결국에는 우리 찬 공기는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로 타고 올라가게 되면서 구름이 형성되면서 이때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근데 비가 전선에 이동하면서 같이 구름이 이동하면 비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 범위가 변할 텐데 계속 여기에 정체되어 있잖아요. 비가 계속 내려요. 우리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죠? 그렇죠. 장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체전선의 경우가 형성돼서 장마가 잘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공기, 대표적인 여름의 따뜻한 기단 뭐죠? 그렇죠. 북태평양 기단입니다. 북태평양 기단과,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오호츠크의 기단인,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시베리아 기단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북태평양 기단과 오호츠크의 기단의 경우가 만나서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초여름쯤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 때 초여름에 비가 엄청 내리잖아요. 그것이 요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요, 요런 시베리아 기단의 경우가 내려와서 장마전선이 형성될 때도 있어요. 찬 공기인 시베리아 기단이 내려와서. 자, 원래 시베리아 기단은 우리 무슨 계절에 영향을 미친다? 겨울철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걔가 왜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요즘 우리 날씨가 굉장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따뜻해지고 있죠. 그런 현상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원래 시베리아 기단의 경우를 묶어두는 그 체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가 뭐 제트기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이러한 시베리아 기단을 묶고 있던 걔네들이 느슨해지게 되면서 이 시베리아 기단이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기 아래까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태평양 기단하고 만나서 정체전선이 형성되기도 하는 게 요즘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정체전선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체전선의 요 강수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체전선의 강수구역을 보면 지금 요 단면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따뜻한 공기가 있는 쪽, 즉 남쪽의 경우보다 북쪽에 구름이 형성된 거 보이죠? 전선의 북쪽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 그래서 전선의 경우가 여기 있으면 찬 공기가 여기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가 북쪽, 그리고 여기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있으니까 남쪽일 텐데, 여기의 경우 그러면 요 북쪽에 지금 비가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전선만 보고선도, 그림을 보고선 어디에 비가 내리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일기도에서도 한번 봅시다. 자, 1번 여기서 비가 많이 내린다. 2번 여기서 비가 많이 내린다.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그렇죠. 1번이겠죠. 여기 부근에서 비가 내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지만 문제 속에서 보면서 요 단면을 생각해 보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정체전선이 작년에도 만들어지면서 큰 홍수가 대전에 한번 있었죠. 그것이 바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베리아 기단과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면서 생긴 그러한 정체전선이거든요. 요거는 선생님이
대전에 있는 어떤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맘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대전 중에서도 정림동에서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진입니다. 선생님이 사는 곳이 정림동인데 여기 보면 가마로 강정 보이죠? 선생님이 자주 가는 그런 닭강정집인데 여기 지금 여기까지도 다 수면이 올라올 정도로 홍수가 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전 지역에서 심하게 홍수가 일어났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시베리아 이 형성되는 그 시베리아 지역의 경우에 시베리아 고기압을 잘 묶어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느슨해지면서 아래까지 내려와서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만나면서 형성이 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시베리아의 경우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산불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구온난화라고 얘기를 하면 먼 나라의 얘기일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홍수, 그리고 장마의 피해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우리 지난주 일요일에도 비가 엄청 많이 내렸었죠. 그것도 왜 그러냐면요. 요 시베리아 기단의 경우가 내려와서 장마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 미리 벌써 지구과학 수행평가 어떤 거를 할지 정한 사람도 있을 텐데 칼럼 쓰는 내용을요. 정한 사람도 있을 텐데 아직 못 정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선 써도 스님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러한 내용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도 써도 되니까 한번 잘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온대저기압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태풍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요 두 가지 내용을 스님이 조금 꽉꽉 넣다 보니까 다음 시간 내용이 좀 많은데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선 일단은 우리 오늘 배운 내용과까지는 다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